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이더니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정장에 들어선 나스닥과 다우, 그리고 지금 오늘 밤사이에도 보니까 또 나스닥 지수가 꽤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기술주의 하락은 뭐 전쟁 이슈, 공급망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터보컨트 이야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어제 근데 또 유가가 WTI 기준으로 102달러 선을 결국에는 돌파해서 2022년 만에 2022년 이후로 처음 다시 한번 장중에 또 마감 기준으로 102달러 돌파하는 모습들. 물론 우리가 선물 쪽에서는 뭐 117달러, 119달러를 보긴 했지만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102달러를 본 거 정말 오랜만이고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래도 파월의 발언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파월 발언 중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은 선을 긋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고요. S&P 500은 막판에 좀 아니군요.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다우가 막판에 조금 올랐습니다. 다우가 0.01% 소폭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빅스도 또 30을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협상이 되는 걸까요? 이란 쪽에서는 3일 동안 우리는 미국 쪽이랑 이야기한 게 없다라고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 안 하면은 하르그선 폭발하겠다. 이런 지금 뭔가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쥐고서 이거 줬다 저거 줬다가 좀 헷갈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 때문에 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도 또 다양한 중동 관련한 전쟁 소식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금리 관련한 부분들도 테크주 관련한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내용들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님 모시고 또 관련한 중동 전황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이제 102달러에서 종가 기준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네. 3월이 다 갔네요. 결국에는 3월 내내 전쟁 얘기했습니다. 3월 31일. 여러분,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나마 뭐 다들 뭐 대충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뭐 마이크론이 얼마나 급락을 했고, 네. 국제유가가 얼마나 올라갔고. 수영이에요, 수영. 요새 또 BTS 스윙이 유행이잖아요. 스윙. 근데 그나마 제가 여러분께 조금 희망을 드리자면 희망. 지난주 목, 금, 월 중에 네. 그나마 오늘이 제일 나았습니다. 제일 덜 빠졌다. 그 뭔가 그냥 상황들이 그나마 조금
나 조금 좋게 해석할 여지가 그나마 조금 있었고요. 그래요? 뭐 물론 아무래도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도체 또 갖고 계시는 분들, 기술주 갖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뭐 계좌는 다 박살이 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 계좌도 박살이 났지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까 파월 의장 얘기도 해주셨고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금리가 내려왔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들어 올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3월을 뒤로 보내고 이제 4월을 맞이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에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3월 한 달 내내 이러니까 우리 모두 지쳤잖아요. 근데 증시에서 저는 제일 꺼려야 하는 게 지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들과 근거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차트 흐름이 다 똑같았죠.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아무도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너무 역력하게 느껴졌었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그나마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랜만에 지수상으로는 녹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봐도 일단은 뭐 반도체 다 박살난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동안 가장 큰 골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건 방산주가 많이 빠졌어요. GE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최근에 조금씩 밀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장이 이제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측면의 해석도 조금씩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로키드 마틴 이런 쪽에서 좀 그 힌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AI 관련주들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다 지금 급락 일색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좋게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그 투매의 클라이막스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서 이걸 보고 미국에서 이제 아이비들이나 일부 구루들이 조금씩 이제는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것 같다, 조정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측면의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잠시 후에 그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슬프지만 유가는 105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104.99 이러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죠. 종가가 102 아니었어요? 102.7, 여기 102.8?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105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5. 요것 또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죠.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는 올라가니까요. 이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는 또 이제 환율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뉴욕 증시만큼은 제가 조금 시장이 그래도 요거 섹터맵 그 종목 히트맵 보시면은 초록색이 확실히 많잖아요. 반도체가 너무 빨개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던 거 파월 의장이 한 건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금값도 4,540달러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그림. 비트코인도 뭐 오락가락했지만 어쨌든 약보합권에서 바닥은 좀 잡아주고 있는 그림. 그래서 뭐 굳이 긍정적인 거 하나 꼽자면 저는 금리. 근데 지금 유가와 금리가 투트랙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에 겨박제가 되고 있었는데 뉴욕 증시만큼은 그래도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부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은 웃기도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빠르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전했는데 뭐 하루의 섬을 파괴하겠다 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확전을 하겠다는 건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워요. 이 메시지 하나 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거의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타코성 발언을 했다가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했거나 어떤 계획을 좀 바꿨거나 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트윗을 하나밖에 안 쓴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측면에서 항상 조용한 뒤에는 뭔가 큰일이 한 번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하나의 어떤 우리가 걱정하는 그 유사시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저가 매수를 장중에 거의 할 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내용 하나 올라온 내용을 봐도 의미를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새롭고 더욱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새롭고 더욱 합리적인 정권이 카운터파트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안 해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루비오 장관. 갈리바프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근데 루비오 장관한테도 누가 물어봤는데 그거 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이게 좀 무섭죠. 뭐 러블리 스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즐거운 여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젠 진짜 좀 끔찍해요. 이 표현들이.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걸 읽어도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확전을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뭐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속내를 좀 드러냈어요. 나는 이란의 석유를 빼앗고 싶다. 라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인터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몇몇 멍청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말하지만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란의 원유가 본인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좀 드러냈고요. 이와 동시에 어느덧 미군들을 조금씩 증편을 하더니 벌써 5만 명이 됐대요. 5만 명 이상. 물론 이것 또한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인구는 9,300만 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5만 명의 병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위한 위협 카드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늘리더니 5만 명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석유가 본인의 본래 목적이라는 거 명백하게 드러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군대를 활용해서 이란의 우라늄 450kg에 대한 추출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을 빼앗아서 이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라는 측면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완전히 이란을 어떻게 정복하기 위한 그런 지상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란의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일부 지상병력의 투입은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시나리오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또 크고 작은 전투들이 폭격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간밤에는 알루미늄 공장이 뭐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번 전쟁 한 달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 올랐죠, 가스 LNG 가격 올랐죠, 헬륨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플라스틱 얘기 있죠. 우리나라는 비닐봉지 얘기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알루미늄 얘기가 나오면서 간밤에 알코아의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제 러시아산 나프타의 수입에 대해서 또 승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또 약간의 또 공급망 차질에 있어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계속 웃고 있는 거 결국 러시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유 제재도 네, 그렇고 진짜로. 지금 뭐 이런 다양한 원자재에 있어서의 수요가 그동안에 뚝 끊겼었는데 그것을 이제 맞아요.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근데 시장에 대해서 전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갈리바프까지 어떻게 트레이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갈리바프라는 사람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란의 국회의장이라는 그쵸. 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실 거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지금 협상 라인으로 닿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유력하죠. 네.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밤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참 읽기 어렵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저렇게 계속 증편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우라늄 얘기를 하는지, 뭐 그리고 원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이 외에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외무부죠. 일단 외무부에서 우리 한 번도 협상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갈리바프가 지금 트럼프의 트윗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하면 그냥 파시고요. 급락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라고까지 미국 시장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란의 국회의장이 조언을 하는 지금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상황들이 왔을 때 이게 뭐 탁탁 찍어가면서 뭐 갈리바프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뭐 돈을 벌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는 지금 뭐 전쟁과 어떤 뭐 큰 되게 거룩한 의도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 본인이 지금 돈 벌기 위해서라는 거를 갈리바프가 계속 이제 그 광고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과정에서 뉴욕 증시는 하락 일변도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3일 연속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스라엘은 또 지상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만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아까 또 러시아만 이득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러시아 원유에 대한 쿠바 입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 다음으로 꼽았던 게 쿠바란 말이에요. 그럼 쿠바를 압박하는 게 원래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쿠바의 그 원유를 원유 수급을 풀어준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의 원유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간밤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또 보여집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어때요? 호르무즈에서는 배가 뭐 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척이 지나갔다 뭐 어쩐다 얘기를 했는데, 지나간 거 맞아요? 근데 집계상으로는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호르무즈 트래픽 29일까지 뭐 없죠. 30일, 31일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0일 기준으로 베센트 장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협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보이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 일변도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라고 던져놓고 가면 제 책임이 없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이 지금 상황에서 뭐 곳곳에서 트럼프 메시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빈도수도 줄어들고 시장의 영향력도 작아지고 시장이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그런 뇌피셜 같은 것들을 꺼내요. 예를 들면 아이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월가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각자 짜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을까라고 제 의견이랑 조금 비슷했던 대신증권의 의견이 있어서 그 리포트를 어제 쭉 보다가 제가 하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어쩌면 여기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부과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 법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다들 협상을 구걸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갔더니 다들 이렇게 열어달라고 구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란에게 되게 뭐 나중에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도 이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약간 용인해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전쟁 비용을 아랍 국가들에게 부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연결해서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비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이란의 요구,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최진영 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리포트를 좀 캡처를 해왔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란이 전쟁 배상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조건 안에 우리는 배상금을 받아야 너희의 15개의 조건을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상금 대신에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너네 호르무즈 통행료 그냥 받아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서로 간에 어떤 되게 안 좋은 이미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나 이란이는 이대로 끝내면 모양이 빠지니까 이거 못 끝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란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법을 만들어서 그 통과시켰다고 하고 네네. 호르무즈 통행료 그리고 한 척당 그 30억이라는 게 그쵸. 사실 네. 굉장히 큰 좀 금액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우회를 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적으니까 그 돈을 내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과연 이거를 미국이 용인해주고 다른 국가들은 이거를 따라야 되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액수는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쵸. 예, 그 액수를 조금 조정을 하거나, 2분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걸 왜 그러면 미국이 용인을 해주느냐. 결국에는 미국도 원유를 팔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틈타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통행료를 받아서 아시아 쪽으로 팔았을 때, 그러면 이게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아시아에게 팔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을 지렛대 삼아서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에게 원유와 LNG를 수출하기 위한 그런 큰 전략을 또 갖고 있다. 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듣다 보니 왜 이렇게까지 길게 가려고 하며 왜 이렇게까지 유가의 프라이싱 100달러까지 넘어가는 유가를 용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아니면 굳이 타코를 안 하고 우리는 유가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진 정치인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공교롭게 어제 또 중국의 3월 LNG 수입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2018년 이후에 최저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중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이런 줄다리기를 잘 연결짓기 위한 고리로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전쟁이 좀 이어질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는 지상전으로 완전 치고받고 막 우리가 최악의 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서는 계속 협상 카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리포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게 누가 장사를 이렇게 하시네요. 똥을 싼 사람이 똥을 치워야 된다. 뭐 이런 댓글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독일의 3월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독일의 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 미치는 데이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독일의 3월 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게 추가 확전되면 내 생각에 팬데믹급의 충격이 될 것 같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그 정도의 충격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근데 이게 주식 시장과 현실 경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그 정도 충격이 왔지만 현실 경기에서도 그렇게 연결되는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와, 이게 3월에 유럽 항공유 가격인데요. 유럽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한 달 만에 100%가 폭등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게 급격하게 뭐 전쟁이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해결되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유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 원유와 관련된 뭐 주가가 왜 그렇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지도 이해가 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가만히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속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의 가격이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던 게 125달러가 지금보다 높잖아요. 브렌트유 지금이 기준으로. 110달러대죠. 근데 이게 4월 평균이 125달러라고 보고 있어요. 4월에 일시적으로 고가가 125가 아니라 평균 가격을 125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유가의 장기화, 고유가의 장기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유가가 100달러 위가 이제 또 그것도 또 뉴노멀인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이제는 진짜로. 예. 우리가 지금 환율 1,500원 위에서 그쵸, 계속 그쵸. 있고 예. 지금 뭐 미국 물가 상승률이 뭐 2%에서 3%로 앞으로 숫자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전 같았으면 정말 발작 수준의 쇼크가 있어야 그쵸. 되는데 다들 뭔가 다 용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이거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와 그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떤 그림이라고 한다면 밑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뉴노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뭐든 그냥 뉴노멀 붙이면은 다 말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도 네, 뭐 좀 슬프네요. 좀 약간 뭐가 말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뉴노멀 붙여야겠다. 자, 파월이 무슨 얘기했나요? 라고 네. 궁금하신 분 계셨는데 당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 우리가 사실 제일 기다렸던 말 아니에요, 이거?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유가랑 금리 투트랙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유가는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 원유의 수출국이라서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한 3일 연속 뉴욕 증시가 급락을 맞았던 건 결국 저는 금리의 상승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도중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고 근데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안 먹혔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투수로 등장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파월이 누가 시켜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는 왜 나왔나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자리여서 그냥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뭐 앞으로 대학생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좋은 얘기하러 가셨군요. 네, 좋은 얘기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똑똑한 대학생들이니까 뭐 금리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현실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뭐 금리 인상을 고려할 건 아니야. 이 오일 가격의 쇼크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복합적인 이슈로 계속 뭉쳐지겠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물가 상승의 고착화를 만들어내면은 그때는 연준이 움직여야겠지만 지금 당장 원유 가격 상승한 거 보고 금리 인상한다라고 보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앞서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파월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달래준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중동 정세 가스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 지금 뭔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든 인상하든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좀 걱정했던 건 이대로면 금리 인상돼서 AI의 발전이 늦어지고 그 생산성 향상도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건데 그렇게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 2%로 나는 되돌리겠다. 돌아갈 거다. 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의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메시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시장에 영향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줬습니다. 얼마나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주말에 제가 캡처했던 CME 페드와치 툴이거든요. 네. 이게 동결이고 여기 푸른색이 동결이고 인상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찍은 사람들이 20%, 25%까지 늘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두 칸이 줄었죠. 어제 없어졌어요. 간밤에 없어졌죠. 확 사라졌네요. 그리고 두 자릿수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다 동결로 넘어갔습니다. 뭐죠? 그래서 CME 페더워치는 정말 반영을 빨리빨리 그쵸. 하는군요. 빨리빨리 돼서 이것도 참 변동성의 그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좀 금리 인상까지 예상했던 건
너무 앞서갔구나. 파월 한마디면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그 오해를 좀 씻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가 급등을 하면 여러분들이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재료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기가 침체돼서? 그렇죠. 예, 그게 유가가 더 안 좋은 올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까지 우리가 프라이싱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장이 올라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만큼은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와 금리 두 가지 걱정 중에 하나는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그나마 오늘이 3일 동안의 시장 중에 가장 나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기다렸던 얘기기는 한데 맞아요. 이게 또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다 보면 결국에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건가 싶은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그럴 수 부디 있죠.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비레크먼이 등장을 했어요. 항상 이제 시장 저점마다 저 지금 지도래. 저 그래프 보면은 네. 저점마다 나와가지고 저가 매수로 외치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되게 정말 지금까지 저렇게 다 맞췄어요? 기가 막히게 많이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레크먼이 등장했을 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비레크먼이 언제 나올까 이걸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나왔습니다. 비레크먼이 이거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 긴 기간 동안 이 퀄리티 수준 높은 주식들 그러니까 우량주를 매수하기에 너무너무 기다려왔던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극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과 세계 모두에게 결과론적으로 이롭게 끝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거 사실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전쟁 중에 하나다. 따지고 보면 이란의 수뇌부가 모두 괴멸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황이 복잡해 보일 뿐인데 사실은 이거 결국 모두에게 이롭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관론자들의 말은 무시하세요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CTA 펀드가 이게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거든요. 네. 팬데믹 이후로 최대 규모로 팔았어요. 뭐 그렇다는 거는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매도세가 거칠게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란 쪽에서도 저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미국 금융시장을 흔드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키워드를 계속 던지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의 교란을 만들어서 트럼프를 힘들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 매매에서 매도가 나타나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가만히 키워드만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리바프가 또 그렇게 이 소스를 할 수도 줬군요. 있고요. 저점에 사라, 뭐 그쵸, 고점에 그쵸. 팔아라.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 가운데 비레크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IB들도 네.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모건 스탠리가 조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Getting closer to its ending이라고 마이크 윌슨이라는 수석 연구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했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러셀 3000 기준으로 52주 최고가 대비 20% 하락했고 S&P 500의 PER이 17%나 떨어졌는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 둔화 우려 때 나타났던 현상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로 가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주당순이익 EPS 성장률이 전년 대비 14%를 기록하면서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단기 유가 급등으로 경기 순환이 끝났던 사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했고요. 유가 변동폭도 전년 대비로 보면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뭐 물론 절대적인 값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애초에 지금 뭐 60, 70달러 때 왔었던 상태에서 올랐던 게 과거 사례와는 생각보다 좀 다르다라는 거고 뭐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계속 예상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시장은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것까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조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파월 의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여전히 AI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상대적 가치 관점에서 볼 때 AI, 특히 M7이 엄청 빠졌잖아요. 어제 메타 같은 경우에 10배, 17배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간밤에 메타가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S&P 500 연말 목표치를 7,80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도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근거는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금 상승률이 가속화되고 있었죠. 코로나 이후의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용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사실 금리 인상이 시작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유럽이나 일본 일부 국가들에서는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파월 의장이 또 명확하게 집어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또 다르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서 JP모건 또 AI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 2022년과 AI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지금 상황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의 자리, 10의 자리가 날아갔어요.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익스트림 피어의 8까지 떨어졌는데, 역사상 10 밑으로 떨어지면 언제든 뭔가 저점 부근이었거든요. 물론 이게 이번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럼 시장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간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당연히. 항공주,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 캐터필러, 그리고 금융주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주택건설 쪽에 풀티그룹, 의료부문, 산업부문, 유니온퍼시픽 이런 쪽으로, 유니온퍼시픽이 이제 화물 같은 것들을 많이 나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풀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술주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그리고 아마존이 PER 기준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래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온세미컨덕터,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NXP 세미컨덕터와 같은 아날로그 반도체 쪽을 일단 먼저 경기 회복세에 따른 유망주로 꼽았으니까 이제 IB들이 조금씩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계속 네. 전쟁이 이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차트만 간단히 보시면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일어났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쉐브론이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유가가 110달러 뭐 근처까지 올라가는데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로키드 마틴은 전쟁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라가야 될 주가가 최근에 계속 빠지더니 오늘은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좀 변동성이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관련주 알코아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기도 했고요. CF 인더스트리 비료 관련주도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이제는 조금 다른 쪽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동안 전쟁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던 카니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45달러, 지금 현재 주가가 23달러인데 뭐 2배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전히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수고 있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긍정적이다. EPS 성장 목표치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유가는 실적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PER 보면서 매수를 유지하되 유가의 변동성을 주시하자라는 측면의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세, 그러니까요. 어제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슈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요. 그냥 반도체에서 투매가 나타났다. 투매. 그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엔비디아 1.5%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2.4%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보시면 최근에
단기 저점을 다 이탈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잖아요. 이 큰형님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이렇게 10% 폭락이 나왔고요. 샌디스크 역시 올라가려다가 7%의 급락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되게 큰 어떤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뭔가 주도주의 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그 흐름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안타깝지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와 실적 전망치의 묘한 관계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데 어닝은 계속 높아진다. 근데 이게 역의 관계를 띠고 있을 때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어닝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 좋잖아 하면서 사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현상.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역으로 바뀌어야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져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포기를 좀 해야. 포기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섹터에 대해서 아. 투매를 하고, 이제 약간 더 이상- 항복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털려야.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안 털렸어요. 왜? 저는 아직 우리가 국권이 붙잡고 있거든요. 뭐 국장도 보면은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60조 팔았다면서요? 65조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 3월 들어서만 엄청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그거를 기관은 10조도 안 받았고 개인이 50조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포기해서 그 정도의 나가잖아요. 어떤 그런 그 투매가 좀 나와야 그게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 정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RBC 캐피탈에서도 메모리 가격 강세 2027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디램 가격도 성장할 거고 HBM4도 양산 시작될 거고 데이터 센터용 디램 비중 70% 이상이고 낸드도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알레테이아에서는 AMD 얘기를 하면서 CPU가 앞으로 에이전트 AI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데 참 시장이랑은 좀 안 맞네요. 상황이. 어제 뭐 스팟 가격이 조금 꺾였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있긴 했는데 사실 뭐 그것을 보고 미리 향후의 가격에 대한 추이를 또 전망을 하는 그런 연구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0% 남짓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보안주 하락한 내용 반등만 하는 거 내용 볼까요?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로드 크게 하락했었죠. 미토스였나요? 그게 이제 보안 쪽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서 보안주가 네. 급락을 했었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각각 5%, 3%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CEO의 자사주 매입 요 부분을 바클레이스에서는 야, 이 정도면은 자사주 중에 경영진이 사는 거 중에 엄청 가장 큰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메시지를 또 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울프 리서치에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정도면 이 정도면은 너무 많이 빠졌어.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어.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그 얘기가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다른 대상 그룹이랑 확실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안주가 소프트웨어의 어떤 상승을 조금 유도한다면 네. 많이 빠졌던 섹터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또 이렇게 우중충하고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정말 감자탕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화요일입니다. 마치 오늘은 거의 금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라고 이쪽이군요. 이바동 감자탕 6팩을 3만 원대로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물가도 비싸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려면은 감자탕 2명이서 소주 한잔 하려면은 뭐 거의 한 7, 8만 원 나오지 않나요? 근데 집에서 편하게 드시라고 6팩 구성으로 3만 원대 2팩 더 드리고 우거지 순살 감자탕입니다. 순살로 여러분들이 뼈 이렇게 발라 드시는 뭐 재미도 있긴 하지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로 6팩이니까 한 팩당 2인분씩 12인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럼 한 팩당 거의 한 3,000원꼴, 1인분당 3,000원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면보다 쉬운 조리할 수 있는 그냥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감자탕 레시피를 준비를 했고요. 살코기가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감자탕 없어서 못 먹죠. 한번 고기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한번 볼까요? 오, 고기가
거의 이건 참치 수준인데? 저는 왜 고기를 안 주? 고기가 거의 참치 수준이에요. 고기를 고기가 다 글로 갔나 봐요. 자, 여기서 제가 커밍아웃 하나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감자탕을 못 먹어요. 그래요? 왜요? 못 먹는 게 꽤 많아. 순댓국 감자탕 이런 거 못 먹는데 맛있네. 맛있죠. 뭐 김치찌개 같아요. 국물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자탕에 또 감자가 들어있어야지 감자. 아, 제- 간이 좋다. 간이. 제 친척 동생이 대전에서 감자탕 집을 하거든요. 아, 근데도 제가 못 드세요? 그 집 거만 먹었어요. 오. 근데 이제는 오늘부터 이바돈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네. 소주를 못 먹지만 그냥 소주가 당기는 그런 맛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 요새 또 메모리 가격 오르고 그래서 노트북 구입 못 하시는 노트북이 정말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제발 나 좀 바꿔줘 주인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바꾸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요 갤럭시북 QLED 최초로 79만 원대 준비했는데요. 1190g 되게 가벼워요. 가벼운 제품으로 램 24기가, SSD 512기가 그리고 15.6 QLED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이클리퍼 제품으로 12개월 동안 무상 보증되고요. 터치패드로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의 식사하고 있네. 맛있어요? 아,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고생했으니까 우리 명성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시험의 박명선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 저희 성인혜상 교수와 함께 또 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